당신은 오늘도 오지 않는 자식의 전화만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다 못 참고 먼저 전화를 하여 귀찮은 듯 전화를 받는 자식의 목소리에 상처받고 계시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나는 이제껏 너만 보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자식들 원망하며 초라해진 내 모습에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오. 한때는 나도 내 인생을 바쳐서 힘들게 키운 내 자식들이 이제 좀 컸다고 연락도 소홀하고, 그렇다고 내가 연락해도 귀찮아하여 내심 상처받고 섭섭했던 적도 많았었지. 하지만 당신이 이것만 알게 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때는 당신이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들이 알아서 먼저 연락들을 해올 것이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고 또 억울하며 평생 본전도 못 찾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모라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키우고 돌보아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받는 데에는 30년이 넘게 걸리며,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돌보았는데도 좋은 소리는커녕 다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며,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것, 맛있는 것 가려서 챙겨가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전화 한 통 마음껏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던 내 새끼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아프다고 하면 울먹거리며 달려오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달려오기는커녕 불편한 기색만 내비치는 낯설고 냉정한 젊은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자식들과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렸을 적 서로 사랑에 맞지 않았던 부모와 자식으로서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가 나쁜 가족의 사연과 반대로 사이가 좋은 가족들의 사연들을 각각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연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투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9세 남자입니다. 어제 아버지께 많은 욕설과 함께 인연을 끊자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유는 돈 문제와 그동안 쌓인 감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몇 마디로 단언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강압적이고 극단적인 언행을 자주 하셔서 솔직히 인연을 끊자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또 시작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옛날부터 아버지의 언행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연히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냥 아버지의 성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번은 가족이 함께 귀가하는 자동차 안에서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께서는 대체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경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대를 잡고 계시던 아버지가 분에 못 이기시고 다 같이 전신주에 들이받아 죽겠다며 난폭 운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수십 년 전부터 자영업으로 연명했던 저희 집안은 돈에도 인색했습니다. 물론 등록금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없는 형편의 용돈도 가끔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원하는 원조는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성적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공부에 흥미를 많이 느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목표였지만 학교 수업만으로는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과외나 학원에 다니고 싶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폭발을 하셔서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다행히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의 영향권 밖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서울대에도 진학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 인생도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에 있으니 부모님과 왕래할 일도 적었고 돈도 과외와 입시학원 강사를 하면서 넉넉히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넉넉히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이젠 나 혼자서도 잘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문제였습니다.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까지 실패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제게 전화해서 동생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동생 인생을 다 망쳤다며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모님보다는 동생의 인생이 걱정이 되어 동생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PC방을 전전하며 방황하고 있던 동생에게 구급 공무원 시험을 권유하며 매달 식비와 학원비, 자취방 월세 용돈까지 하여 매달 100만 원 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4년이 넘도록 지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수천만 원은 넘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당시 입시학원 강사 알바를 하면서 모은 돈이 3억 가까이 되었고 그래도 이제껏 낳아주고 키워주셨는데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계속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낮에 불쑥 점검하러 가면 방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기가 일쑤였죠. 그런데 매일 부모님은 연락만 해왔다 하면 욕설이었습니다. 돈 보낼 때나 그나마 고맙다 비스무리한 말만 할 뿐 평소에는 동생 방세나 공과금이 밀렸다며 그것도 미리미리 처리 못하냐며 육두문자를 섞어서 연락을 해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도 너무 굴곡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동생 일에 집안일까지 다 챙기려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정이 생겨 일하던 입시학원과 대학원을 그만두고 작년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는 취직한 직장에서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 대신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자신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다달이 350만 원을 보냈죠. 부모님은 그걸로 은행 적금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은행에서 알아보니 적금이 250만 원씩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증여세도 문제였습니다. 제 재산을 부모님이 받으면 세금으로 제가 드린 금액의 50%를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그러면 3년 만기 적금 1억 중 5천만 원이 증여세로 증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부모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쓸데없이 신경 쓴다고 또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계속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적금 해지하고 돈도 다 돌려줄 테니까 부자간의 인연을 끊자고 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냉혈한이고 막대 먹었냐는 욕도 덧붙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매번 이런 식이었죠.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부당하게 다 빼앗기고 그래서 제 목소리를 내면 저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후레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며 어디 길거리에서 취객끼리 싸울 때나 쓰는 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동생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 4년째 시험을 도전하고 있고 그 비용도 여전히 제가 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동생은 이번 시험도 떨어질 것이 불에 보듯 뻔합니다. 동생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동생이고 부모님이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진짜로 인연을 끊자니 이 무서운 세상에 저 혼자 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끔찍한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은 더 싫습니다. 29세 청년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부모님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시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식이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 청년이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을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연을 끊는다고 하면 부모님은 소중한 자식을 잃고 자식과 세상을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양보하여 인연을 유지한다고 해도
나중에 부모가 더 늙고 힘이 빠졌을 때 자식에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저 청년의 부모님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좋은 집안은 어떨까요? 김씨 할머니는 평생 자식에게 전화 한 통을 먼저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평생 야채 가게를 운영하셔서 바쁜 것도 있지만 한 번도 전화로 자식에게 형제나 며느리에 대해 험담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자식들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엄마 집에 한번 들를게요. 그러면 할머니는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음식도 좀 해놔야겠네. 그렇게 자식들이 날을 잡아서 할머니의 가게로 방문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제 가게에 물건 드린다고 깜빡했네 그래. 할머니는 겸연쩍게 웃으며 자식과 손주들을 단골 분식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걱정 말고 분식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 먹으라고 나중에 자기가 다 계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웃으며 할머니의 단골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떡볶이와 오뎅과 순대를 시켜서 먹습니다. 손주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 얼굴도 잘 까먹고 연예인들 이름도 못 외우십니다. 심지어 며칠 전 재밌다며 깔깔거리며 들었던 농담도 잘 까먹기 때문에 자식들이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엄마의 허당끼 많은 빈틈이 자식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머니가 무탈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6남매를 키우느라 갖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와버렸고 얼마 후 사업이 크게 망해 온 가족이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큰아들은 그 충격으로 매일 술만 마시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당시엔 채무에 대한 법이 지금처럼 신사적이지 않았기에 할머니는 온갖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죄송하단 말도 그렇다고 아들이 진 빚을 왜 나한테 묻느냐며 맞서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빚쟁이들이 와서 머리채를 휘어잡으면 말없이 머리채를 내어주었고 열심히 일해서 얼마라도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입에서는 큰아들 욕 한 번 나온 적이 없었고 심지어 본인의 신세 한탄조차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남은 5 자식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자식이 2이나 있었고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큰 소리가 나지 않았기에 자식들은 마음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혼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을 때 몇 년을 전국을 떠돌며 방황하던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환영한다는 마음에도 없는 말도 무책임하게 왜 집을 나갔냐는 마음에 있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상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술도 끊고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빚도 빠르게 갚을 수 있었고 동생들도 무사히 장성하여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 중에서 할머니를 제일 많이 닮은 막내가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20대의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되었죠. 막내는 할머니를 닮아 신중했고 입이 무거워 주변의 사람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아무것도 없이 독립하느라 궁핍했던 형제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했던 할머니의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큰아들과 할머니는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보금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할머니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몸의 일부분이 마비가 와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였죠.
의사 선생님이 마비된 할머니의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다음 날 큰아들에 의해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강인한 장군처럼 평생 자식들을 위해 묵묵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셨던 분이 요양병원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집에 데려가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만류하는 병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할머니를 강제로 들쳐업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가정방문 요양사의 돌봄을 받고 저녁에는 매일 큰아들이 할머니 좋아하시는 고등어구이를 해서 일일이 뼈를 발라내서 저녁 식사를 챙겼습니다. 큰아들의 아내는 물론 좋은 사람이었지만 직장도 다니는 데다 할머니와의 관계도 깊지 않아서 모셔도 자신의 마음 같지 않을 거라며 돌보는 것은 큰아들이 전담해서 돌봤습니다. 게다가 몇 년 뒤에 할머니의 증세는 더 나빠져서 치매까지 왔지만 큰아들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할머니를 들쳐업고 근처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치매 할머니가 있는 집치고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할머니 건강 상태로는 얼마 못 살 거라고 했지만 지극정성 큰아들 덕분에 할머니는 10년을 더 사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아파트랑 야채 가게와 고향에 있던 땅들은 큰아들이 전부 상속받았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식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요? 물론 너무 극과 극의 사연이라 공감이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 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연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사연을 들으시고 각각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투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가정문제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참 힘들어 하시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곧잘 오해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관계가 가족이지만 반대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관계도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관계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10중 8구 아니 100이면 100,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익숙함에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챙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감사하며 기특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만은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이해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족은 내가 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언젠가부터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무심코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며 그 사람을 나의 분노와 짜증의 분출구로 삼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결국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가족들의 마음속에 아프고 무겁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느 날 찾아와서 한치의 애누리 없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가족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소에 가족들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에 배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가족에게 가장 잘 보여야 하지만 매일 보는 가족을 귀한 손님 대하듯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고 어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년을 맞아 집착하지 않고 자식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이 항상 보고 싶어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무리 자식이라도 적당히 선을 긋고 살아보세요. 옛말에 자식은 끓는 국을 갖다 줄 때 꼭 먹기 좋게 국이 식을 만한 거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지리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거리는 끓던 마음이 식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하게 부모와 자식 서로 간의 거리를 헤아리고 살아야 잘 늙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가 그렇듯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햇볕도 들고 바람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나무와 너무 가까운 곳에서 피어난 어린 싹은 부모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자라지 못하며 자라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햇빛과 땅속 양분을 놓고 부모 나무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좋은 부모는 정서적,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충분히 지지해주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들이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는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또한 있죠.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3분의 1을 놓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다시 3분의 1을 놓고, 자녀가 결혼을 하면 남은 3분의 1마저 놓으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웬만하면 자식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연락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 내가 불안해서 지금 무척 화나는 일이 있는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아프니까 이 사실을 자식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이처럼 우리가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야 될 이유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때 자식의 상황과 감정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당연히 자신이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일 때 걸려온 부모의 전화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때 자식이 본심과는 다르게 우리의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싸움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급기야는 이로 인해 자식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러하오니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자식이 명절에 전화 한 통 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여러분들께서 굳이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의 억화심정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속내기도 터놓지 말라는 것인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자식에게 나의 하소연을 다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서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식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하소연이 사실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사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있다면 세상에는 내 맘 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면 알수록 친구 사귀기는 더 힘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아서도 아니며 나쁜 마음을 먹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나이만큼 연륜이 쌓이고 인생의 지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대화할 상대가 없어진다 해도 그것이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차라리 정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직업인 심리상담사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소연할 곳이 생겨서 좋고 나를 귀찮아하는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서 좋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까지 치유가 된다면 이만한 이득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잊은 듯 살다 보면 어느 날 자식에게 전화가 오겠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 자란 자식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바로 그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름에 화답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힘든 세상 풍파 겪어보니 몸과 마음이 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따금 집과 부모님이 못 견디게 그리운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연락하지 말래도 자식들이 먼저 알아서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자식들 마음 한켠에 따뜻한 존재로 있어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님들께서 귀찮으니 연락을 하지 말라 해도 자식들이 알아서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요? 세 번째,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 더욱 와닿는데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식이 저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따금 잊어버리곤 한답니다. 물론 제 아이는 저를 닮았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기에 한때는 제 아이가 저와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제 모습과 동시에 제 남편의 모습도 있었고 자기 할머니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저희 엄마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닮지 않았으면 했던 친인척 집안의 누군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실망했고 제가 실망하는 모습에 아이는 상처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는 틀이 많았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을 하는 걸 좋아했던 저였기에 아이가 늦잠을 자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만화를 보는 것과 오락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게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 아이들은 곧잘 지각을 했습니다. 당시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쉽게 단정지었고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제재나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항상 엄마의 눈치를 보며 마음속 한켠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게임 회사가 매년 수천억 수조 원을 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이 바뀐 유튜버들과 1인 방송국이 게임과 먹방이라는 것을 하며 억대 수익을 얻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연예인과 동급의 대우를 받으며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조차도 유튜브라는 것을 운영하며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미안하며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살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임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지만 좁디 좁은 저만의 생각과 방식을 잣대로 하여 자식들을 나의 좁은 생각과 틀 속에 가둔 것, 아이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한계를 쉽게 단정지어 버린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거칠기 짝이 없는 세상 풍파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라 해도 아이마다 성향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세상이 부모와 아이에게 바라는 가치도 그때그때 달랐기에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때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제대로 가고 있긴 한 건가?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리고 어쩔 땐 나의 선택이 틀린 것 같아서 아이에게 항상 죄짓는 기분으로 살아왔고 아이들이 다 큰 지금도 그렇게 걱정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부모가 되는 것을 취소하고도 싶어집니다. 부모라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큰일인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다들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니까 이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때는 요즘 젊은이들처럼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고 내 인생을 즐기려고 출산을 거부하는 일도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에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너는 너 입장만 생각하냐? 그래서 너는 너 편하자고 나한테 손주도 안 보여줄 작정이냐? 라는 부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는 어떠한가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부모님들은 아이들로 인해 인내심의 극한까지 몰리게 되기가 일쑤입니다. 아이는 해맑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어쩔 땐 자비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정을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많은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가 돈을 넉넉히 주지 않으면 쉽게 섭섭해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넉넉히 지원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속상하고, 그런 스스로가 너무 미워서 도리어 역정을 내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님의 복잡한 마음의 작용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부모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나는 부모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나는 어른이니까 사랑으로 키워야지. 그래도 나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아이를 분출고 삼지 말아야지.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마치 바닷가에서 온통 밀려오는 썰물을 한 몸에 받으며 홀로 서 있는 바위처럼 자식으로 말미암은 무수한 상황과 사건과 감정들이 무자비하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이닥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입니다. 평소엔 온순한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본능적으로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극한까지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오죽할까요? 아이가 거친 파도에 휩쓸릴까, 몸이라도 다칠까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들처럼 서너 개월이면 다 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것 먹이고 입히려면 부모님의 수중에는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학교도 보내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까지 돌봐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평온한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섭섭합니다. 세상과 자식들이 그런 부모님에게 너무 얄짤없이 너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사정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래서 부모란 10 중에 10을 자식들에게 내어주어도 미안하고 미안해서 부족한 자신을 탓하는 존재라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주어도 더 내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눈물 짓는 존재가 부모라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눈 감는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만 하다가 마침내 별이 되어서도 자식을 따라다니며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게 부모라는 걸 그들은 모르지요. 그렇게 우리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이 아른거려 끝내 눈물 짓는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걸 우리 스스로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겠지만 언젠가 내 자식들이 부모가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부모님의 심정을 낱낱이 알 테죠. 그래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과 같은 부모님의 입장이신 시청자분들이 아닐는지요. 그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같은 어느 아이들의 부모인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